안녕하십니까. KP증권 리서치본부 이은택입니다. 오늘은 2025년 주식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시장을 본 거는 2022년 하반기부터 유동성 장세가 시작돼서 반등이 시작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이제 실적 장세 일국면을 자주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올해가 실적 장세 이국면. 그래서 일국면에서는 반도체를 저희가 추천했었고, 이국면에서는 주로 금융주를 중심으로 랠리를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것과 비슷하게 잘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년은 실적 장세 이국면 다음 국면이 펼쳐질 텐데 그게 뭐냐? 원래대로 하면은 내년에는 역금융 장세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락장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금융 장세는 쉽게 말해서 복잡한 공식이 있지만 기업의 성장 속도는 약간 둔화되는 반면에 경기가 좋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 유동성 흡수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이익은 여전히 좋아요. 기업 이익이 꺾이면서 하락장이 시작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주식이 상대적으로 쉽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경기나 기업 이익의 레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연준이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긴축, 그래서 금리가 긴축되면서 인상되면서 나타나는 하락. 그래서 P가 꺾이는 게 바로 역금융 장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긴축이 더 강하게 나오면서 꺾이는 게 바로 역금융 장세죠. 그렇다면은 원래 이런 수순으로 따져서 역금융 장세로 와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연준의 긴축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뭐가 있습니까? 연준의 완화 정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 속도가 다소 둔화되는 건 맞지만 이거를 초과할 정도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리는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PER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버블 장세, 그러니까 역금융 장세가 오기 전에 버블 장세가 한 2분기 정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블 장세가 뭐냐? 이게 좀 알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버블 장세라는 건 일반적으로는 잘 안 나타나는 장세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에 저희가 버블 장세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면 바로 2021년 2분기에서 3분기였죠. 이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2021년까지는 그래도 증시가 좋았어 이렇게 기억하지만 사실 정확히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가 랠리를 펼치다가 2021년 1분기에 주가가 크게 흔들립니다. 이 흔들렸던 이유는 이거였어요. 이미 2022년 말부터 경기가 과열 국면으로 간다는 신호들이 보여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거라는 경제학자들의 경고들이 잇따라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금융장세, 실적장세 1국면, 2국면을 지난 다음에 그럼 이제는 연준이 긴축하면서 역금융장세, 즉 하락장이 시작되겠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슬슬슬슬 흘러내렸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업 이익은 좋았죠. 근데 밸류에이션이 꺾여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원래 이때부터는 하락장이 시작돼야 되지만 좀 재밌는 일이 펼쳐집니다. 뭐냐면은 바로 연준의 스탠스가 바뀐 거죠. 긴축할 줄 알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뭐랍니까? 파월이 저희가 항상 강조하죠. 녹색자 텐트촌 그 사람들 너무 불쌍해요. 실업자들 불쌍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뭐냐면요. 돈을 푸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완화 정책을 발표했어요. 긴축 정책으로 주가 꺾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정반대의 결과가 벌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블 장세가 한번 펼쳐졌던 거죠. 이때 보시면 사실 주가 상승률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때도 반도체가 주요 업종 중에서 수익률 꼴찌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반도체가 하락하면서 전체 지수는 별로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중소형주, 코스닥, 코스피 중소형주로 대변되는 메타버스 랠리가 펼쳐졌죠. 그렇죠? 그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중소형 성장주 위주로 엄청나게 강세가 펼쳐졌기 때문에 코스피가 하락했어도 2021년 여름까지는 장이 나쁘다 이렇게 느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거죠. 네. 실제로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중소형 성장주가 2021년 3월, 4월, 5월, 6월에서 그해 여름까지 상당히 강세를 보였죠. 이게 바로 버블 장세예요. 전체 주식은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이렇게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장세가 비슷하게 한번 나타나는 게 바로 내년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 언제까지 이런 장세가 올 건지도 한번 더 추가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벌써 2022년 10월 달에 바이콜 한 이후에
지금 2021년 10월이니까 벌써 2년 넘게 지났죠. 2022년 10월이니까. 그렇다면 이게 계속 상승하냐? 넌 계속 상승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냐? 지수 상승 탄력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상승은 계속 된다. 그럼 언제 하락하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금융 장세가 오면 다시 하락할 거다. 다시 말하면은 긴축이 될 때, 연준이 다시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선회할 때, 그때 전 하락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주 말씀드린 게 있죠. 고물가 시대와 저물가 시대. 우린 사실 저물가 시대만 익숙해요. 지난 3, 40년이 다 저물가 시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물가 시대 때는 금리를 인하하면 하락장이 펼쳐지죠. 그래서 금리 인하한다고 팔라 뭐 이런 월가의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사실 미국 증시 특히 한국 증시는 지지부진했지만 뭐 하락장은 아니었고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는 오히려 신고가를 뚫고 갔었죠. 그렇죠? 네,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고물가 시대 때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를 올릴 때 인상기 때 하락장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가 바로 역금융 장사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음에 연준이 긴축으로 돌아설 때 그때 하락장이 올 것 같고 그 시기를 지금 특정 지을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인플레가 압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아마 하락장이 올 수 있고 저희들은 그래서 올해 중반 이후부터는 좀 인플레가 올라온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희는 완화적인 뭐 데이터가 잘 나와도 최소한 내년 봄까지는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고집을 전혀 꺾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번 달에 말씀을 드렸죠. 그럼 나머지 이슈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국의 부양책하고 미국 대선에 대해 얘기해 드릴 텐데 미국의 부양 효과, 중국의 부양 효과, 중국이죠. 중국의 부양책의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알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장기적이고 아주 구조적인 부양책이다 그러면 아마 주가가 우리나라도 좋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기 부양책이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좋긴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느냐? 저희는 바로 기술 산업에 대한 부양책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시진핑의 1인 지배 체제를 더 공고화하는 정도에서 어떤 부양책을 쓴다라면은 사실 구조적인 성장보다는 내수 부양 위주.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나 주가가 너무 하락하는 걸 막아준다든지 너무 하락한 문제가 생기니까 가계 불만을 조금 가계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계에 돈을 쏴준다든지 이 정도 하고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미국과 한판 승부 패권 전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결국 기술 산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부양책들이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는 기술 부양책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내수 부양 위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떤 미묘한 변화가 조금 포착되거든요. 네, 보시면은 중국 증시에서 부양책이 나온 9월 말 이후에 국경절까지 상승기 때 누가 제일 많이 올랐냐? IT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부양책은 내수 부양책 썼는데 왜 IT지? 그럼 그 다음에 하락할 때 많이 하락했나? 그렇지가 않아요. 국경절 이후에는 하락했잖아요. 하락했을 때 보시면은 IT가 여전히 1위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보면은 다른 업종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어요. 그러면 IT 부양책이 없잖아요. 근데 뭔가 있었다. 물론 있긴 있었죠. 그때 좀 전면적인 거 아닌데 IT가 더 세게 올랐다는 걸 보면은 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실체는 모르지만 우리가 중국 부양책을 발표하는 게 일단은 단기적인 부양책에 머물 거라고 보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스탠스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 깊게 계속 관찰할 필요는 있다. 이런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 대선입니다. 네, 대선 결과가 저희 녹화하는 지금은 글쎄요. 대선 결과 발표 전이기 때문에 누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가 되는 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게 굉장히 고민됐어요. 우리가 보통 트럼프가 되면은 이게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는 좀 좋지 않고 해리스나 민주당이 되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도 그러냐?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과거를 보시죠. 트럼프가 집권하던 기간에 코스피는 52% 올랐어요. S&P 500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죠. 하지만 바이든 집권 기간에는 마이너스 18%로 미국 증시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났어요. 그렇다면 이것만 보면은 단순히 어떤 지정학적이나 외교적으로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더 불리하다고 해서 주식도 그럴 거냐? 그건 알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뭘
정확하게 우리가 증시를 알 수 없다면 뭘 보고 우리가 주식을 해야 되냐? 정답은 여기 나와 있죠. 노란색 선을 보고 주식을 해야 됩니다. 이 노란색 선은 뭡니까? 바로 경기선행지수. 코스피와 거의 똑같이 가죠. 그게 트럼프 정부 시대든 바이든 정부 시대든 가리지 않고.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슈기 때문에 폭락했다가 뭐 다시 급등했다 별 이슈가 다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거를 트럼프가 어떻게 뭐 말을 바꿀지 아니 대통령이 누가 될지 이런 것들 다 전망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전망이 가능한 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경기 사이클과 통화 정책 이걸 보고 가는 것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종도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트럼프가 되면 친환경 별로 안 좋고요. 민주당이 되면 친환경 굉장히 좋아요라고 하지만 실제 주가 상승은 어땠냐? 트럼프 집권 기간 때 친환경 주식이 급등했고요. 반대로 바이든 집권 기간 때 급락했어요. 그럼 바이든이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보조 안 해줘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업황이 중요한 거죠. 업황이. 친환경 주식이 될 수 없는 업황이라면은 아무리 보조금을 줘도 주가가 오르기 힘들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친환경이 될 만한 업황이면은 보조금 아무리 빼서도 주가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마찬가지랑 시장과 마찬가지로 펀더멘탈, 업황 이런 분석들이 여전히 그걸 믿고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물론 말하긴 좋죠. 대통령이 누가 됐고 정책을 어떤 거 쓸고 굉장히 이게 말하기 좋아요. 사실 제 입장에서 그것처럼 쉽게 말해서 뭐가 좋아요, 나쁘다요 구분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쉽죠. 하지만 쉬운 것은 항상 답이 없죠. 그렇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종 전략을 좀 넘어가면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2021년에 버블 장세를 말씀드렸고 버블 장세가 나타났던 이유가 이제 두 가지죠. 통화 정책이 완화 정책으로 가서 주가 하락하려다 한번 버텼어요. 버텼는데 전체 지수는 그렇게 재미없었어요. 왜냐? 반도체가 언더퍼폼했기 때문이죠. 반도체가 굉장히 수익률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가 안 좋다고 해서 우리가 힘 빼고 아유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대부분인데 반도체 안 좋으면 어떻게 우리나라 망하네 이렇게 뭐 물론 그런 걱정들은 해야죠. 하지만 그러고만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식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언더퍼폼할 때 항상 역사는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렇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메타버스도 왜 2분기부터 시작됐냐? 그때부터 과잉완화를 했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때부터 반도체가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반도체가 주도주가 아니라면 거기에 낙담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개별 주식들을 잘 봐야 된다. 아까 말했듯이 중소형주, 뭐 코스닥 시장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일단 그렇다면은 반도체가 쉴 거냐 이걸 볼 건데 반도체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인 뷰는 저희는 SK 하이닉스 위주로 오른다죠. 오른다. 그렇죠? 오른다. 어디까지 오르냐? 어디까지 오르냐면은 상대 주가 기준으로 낙폭의 대부분 100에서 90% 정도를 회복할 것이다가 저희 뷰였죠. 그렇죠? 지금 약 60% 이상 회복을 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한 40% 정도만 회복을 하면은 저희들은 저희가 목표치 한 30%일 수도 있죠. 90%가 되면 30%가 되는 거고요. 저희 목표치는 어느 정도 이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사실 바텀 분석, 기업 실적이나 이런 거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특별한 게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주도주가 되긴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별주 장세, 개별주 버블 장세를 이끌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어떤 게 될까요? 이것도 2021년에 버블 장세를 좀 컨닝을 해보자는 거예요. 2020년에 메타버스 랠리가 그때는 이끌었죠. 근데 왜 메타버스 랠리였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로 2020년에 언택트 세상이 열렸기 때문이죠. 그냥 메타버스란 세상을 그냥 상상하기 시작해서 뿅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언택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우리가 살 수 있네? 그럼 결국엔 이쪽에서도 재밌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메타버스 이렇게 갔죠. 그래서 지금도 중소형주 컨셉들이 전혀 생뚱맞은 데서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마치 2021년처럼 작년에 기존에 있었던 어떤 컨셉들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올해 상반기 작년에 뭐가 컸습니까? AI죠. A가 곽광을 받았어요. 근데 AI 자체가 주목을 받은 거죠. 엔비디아, 챗GPT 이걸 접목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활발한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아마 이것들이 접목되면서 어디로 갈 거다 이런 쪽에서 아마 주도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빈약한 성장주가 저희 컨셉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AI가 활용돼서 걔가 이익을 낼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익이 그래서 급증할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메타버스 생각해 보세요. 주가는 그때 막 날아갔지만 그래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도 실제로 이익이 막 폭증했냐? 그렇진 않죠. 하지만 과잉 유동성이 흘러들면서 그런 꿈들이 이런 주식들을 끌어올렸죠. 그래서 저는 그럼 비슷한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이 그런 게 될 거냐라는 것에서 저희가 자료에 좀 써놨는데 컨셉만 오늘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AI와 접목되는 것 중에 가장 가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예, 로보택시와 위성, 배터리. 저는 이게 뭐 한 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로보택시 같은 것들. 자율주행. 이 자율주행 기술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죠. 하지만 기술이 완벽함이 사람의 생명이나 교통사고를 없애주진 않아요. 옛날에 사실 이 자동차 역사도 보는데 자동차가 영국과 독일에서 꽃을 피웠죠. 처음에는 전기기관 이런 것들이. 근데 이 나라가 자동차 산업을 초기에 주도했나요? 아니죠. 미국의 포드 같은 회사들이 이끌었어요. 그렇다면 왜 미국의 포드였을까요? 네. 발전을 기술이 있는 곳은 바로 유럽이었는데 유럽은 이게 자동차 사고 나면 막 인명사고가 나고 막 사고 때문에 막 불구가 되는 사람, 죽는 사람 이런 게 나타나니까 이거 안 돼. 이거 없애버렸어요. 마치 야 자율주행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자율주행 막 뉴스 보면 누가 죽고 막 이런 게 나오죠. 네. 교통사고 때문에. 교통사고가 없어질 수는 없어요. 지금도 자율주행이 사실은 사고 비율을 보면은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미국은 어떻게 이 사고들을 극복했냐? 기술력이 아니에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서 자동차 사고가 덜 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없어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두 가지로 근데 두 가지로 극복했어요. 뭐냐? 첫 번째, 교통 법규를 만들었어요. 사고 났을 때 누구 잘못인지를 그럼 갈 수가 있는 거죠. 법적으로. 그렇죠? 잘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가해자가 책임을 지게끔 돼 있죠. 그럼 책임을 지면 그에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바로 자동차 보험이죠. 자동차 보험이 최초로 만들어진 곳이 바로 미국인 거죠. 이 두 가지 시스템으로 한 거지 무슨 기술이 완벽해져서 자동차 보급이 미국이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인간이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자율주행이 훨씬 사고 적은 걸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무결할 수 있냐?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런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이쪽에서 저희는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보고 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급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AI와 접목되는 바이오 헬스케어.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알파폴드 이런 것과 접목해서 좀 자료 썼는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수명이 급증했었죠. 1차 의학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의학의 발전이 사실상 멈춰 있죠. 인간의 수명을 보면 물론 이제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저는 인간의 수명이 그럼 늘어졌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의학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파폴드 이걸 통해서 AI와 접목되면은 다시 생명의 신기원이 펼쳐질 수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주가에 선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원전 뭐 이런 것도 좀 찍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올해 하반기 전망에서 좀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퀀트 분석을 통해서 2025년 주식시장의 모습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서치본부 주식전략팀에서 계량 분석 퀀트 맡고 있는 김인규입니다. 저는 이제 내년도 전망에 있어서 시장에 있을 가장 큰 변화를 수급으로 꼽고 있는데요. 그 수급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수급 이야기 드리기 전에 내년도 전망이니까 내년도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도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보다 성장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올해가 코스피 기준으로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60% 이상 증가를 했는데 내년은 그 성장률이 20% 중반대로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 지금의 예상 20% 중반보다 전망치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림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성장률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실적을 볼 때 가장 많이 참고를 하는 지표가
이 이익률인데요. 뭐 이익률을 보는 이유는 이렇게 뭐 4에서 8% 이렇게 바닥과 천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이 예쁘게 그려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익률을 많이 참고를 하는데, 사실 내년도 전망이 이익률이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9%가 넘을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숫자가 사실 뭐 불가능했던 숫자는 아니었고요. 뭐 2004년에 딱 한 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불가능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시기에 달성했던 숫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경제 성장률이 초호황을 향해 달려가던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뭐 투자 그리고 또 소비 이런 부분이 다 같이 좋았었던 시기였죠. 지금은 선진국도 신흥국도 모두 뭐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책들을 종합적으로 쓰고 있지만 사실 현재 전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장성이 이때만큼은 못하다라는 게 아직은 지배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가 호황이었을 때 맛봤었던 그런 정도의 이익률을 뭐 다시 달성하기에는 가능성이 조금 낮은 게 아닐까. 그렇게 보면은 지금의 전망에서 조금 내려가야 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전망을 내려잡아야 될까? 눈높이를 어디까지 낮춰야 될까를 고민해 보면 사실 전망했던 것과 실제를 비교해 보면 실제 실적은 감익으로 갔던 적도까지 많습니다. 이 왼쪽의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파란색 선이 연간 전망 시즌에 전망한 코스피 영업이익 성장률이고요. 그러니까 내년도를 바라본 거고요. 그리고 까만색 선이 실제 코스피 영업이익 성장률입니다. 보시면 보통 11월 정도에 내년을 전망하면 이 시장 컨센서스가 대략 한 20%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뭐 지금도 그 일반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뭐 전망이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 실적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감익으로 갔었던 적까지 있습니다. 횟수로 따져보면은 20년 중에 10번은 감익이었고요.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가 좋았던 적은 최근 20년 동안 단 3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확률만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 예상보다 안 좋을 확률이 높고 또 심지어 뭐 감익으로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건데, 다만 저희는 그 감익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익률의 이제 추세를 감안을 해보면은 그래도 저희는 방어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제 연간 기준으로 들은 이익률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보통 이익률이 이제 4에서 8% 밴드를 왔다 갔다 하지만 분기 기준으로 정점을 찍고 나면은 한 2개, 3개 분기 정도는 유지를 하고 내려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정점이 언제냐? 올해 연말 내년 초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연말과 내년 초가 정점이기 때문에 물론 내려가야 되는 건 맞지만 과거 이제 2021년이라든가 2010년 정도의 사례를 참고해 보면은 분기 이익률이 그래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뭐 천천히 이제 옆으로 기다가 하반기부터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과거 추세를 감안했을 때 지금 눈높이에서 낮춰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게 뭐 많이 내려잡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뭐 보통의 경우로 생각해 보면 뭐 10%대 많이 내려가면은 이제 높은 1의 자릿수 정도까지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실적 이야기를 먼저 드렸는데 앞에서 서두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실적보다 수급이 개선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근데 실적이 안 좋은데 어떻게 수급이 개선이 되냐라는 반문도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중요하긴 했지만 수급에 100%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꼭 실적이 좋아야만 그때 수급이 좋았다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수급은 거래를 뜻하는데요. 거래가 이제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고요. 그 근거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이유는 금리 인하 사이클입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연준이 과잉 완화의 유혹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랬을 때 가장 최근의 사례들 중에서 21년을 예를 들었었죠.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굉장히 거래가 많이 늘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 거래 대금 2020년, 21년에 굉장히 높았었고, 그리고 뭐 회전율도 높았었고요. 회전율은 시가총액 대비 거래 대금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위험 선호를 아주 적절히 드러내주는 신용융자 잔고. 신용융자 잔고는 상승을 예상하고 증권사한테 차입해서 주식을 사고 아직 갚지 않은, 그러니까 앞으로 주식이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게 올라가는 거죠. 그 비율도 2020년과 21년에 굉장히 높았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번에도 비슷한 이제 과잉 완화 사이클로 진입한다라고 하면 뭐 주식으로 또 다시금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림에는 없지만 사실 전체 자산 시장의 투자 규모는 줄지 않았습니다. 계속 늘었지만 우리나라 주식의 거래만 조금 줄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소외 현상도 저희는 언젠가 또 완화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이런 반문도 가능하겠죠. 금리 인하를 하는데 어떻게 주가가 오르냐? 사실 보통의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투자론 관점으로 보면은 채권과 주식의 자산 배분을 하는 이유가 그 두 자산이 서로 하나가 좋을 때 하나가 이제 안 좋고 하나가 또 나쁘면은 하나가 좋고 이런 상호 보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하는 건데 사실 금리 인하에서 금리가 내려가면은 채권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건데 그때 어떻게 주식이 좋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반문이 가능하죠. 이건 사실 굉장히 긴 이야기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지금은 주식이 좋아야 채권도 좋은, 그리고 또 채권이 좋아야 주식도 좋은 뭐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채권 금리가 반영을 하는 게 과거에는 경기였지만 지금은 물가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는 점을 이제 저희가 월간 전략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 부분은 사실 조금 굉장히 긴 얘기라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수급이 좋아지고 이 금리나 사이클 때문에 수급이 좋아지면 주식시장에 다시 이제 거래가 들어올 거다라는 거고 그때 그럼 어떤 스타일의 주식이 좋을까? 저희는 성장주라고 생각합니다. 이 왼쪽 두 개 그림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림과 유사한 그림인데요. 수급 그리고 위험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한국 주식시장의 회전율,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과 시중잔고 비율을 보니까 이게 항상 올라가는 구간들, 즉 시장의 거래가 붙고 수급이 개선되고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싶어하는 그 위험선호가 켜졌을 때 그때가 항상 성장주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주식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면은 어디로 달려가느냐? 성장주로 달려간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사실 가치주도 굉장히 많은 시가총액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성장주로 유독 이런 현상이 나올까? 그거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그리고 저성장 그 두 가지 요인에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주식이 좋을 것 같으면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좋아질 것 같은 주식을 찾는 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근데 과거에는 그런 주식들이 가치주, 경기민감 산업들에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전까지는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하다 보니까 가치주에서 그런 성장성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매출도 같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늘고 뭐 경기 민감이다 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추세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을 그렸으면은 지금은 이 성장성이 둔화가 되고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이렇게 옆으로 기는 추세가 되고 이 옆으로 가는 성장이 막힌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실적을 보이는 게 우리나라 경기 민감 산업들의 특징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진입을 했다 보니까 가치주에서 뭔가 이제 주식으로서의 매력을 찾기가 힘들어진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주식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시장으로 몰려들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가치주보다는 그냥 실적이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는 성장주를 찾게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급이 돌아올 거를 전제로 하면은 어떤 형태의 성장주를 봐야 될까라고 이제 또 다음 질문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연간 전망 자료에서 해본 분석이 여러 지표들이 있죠. 성장성 그리고 이제 성장주를 고르는 기준들 중에서요. 그러면은 어떤 기준을 갖고 종목을 골랐을 때가 가장 수익률이 좋았는가 이거를 분석을 해보았고요. 결론 그림을 통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성장주들 중에서 수급이 좋을 때는 매출 성장률이 좋은 종목 그리고 PE와 PCR이 높은 종목 이런 종목들이 가장 성과가 좋았습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뭐 실적 지표들 중에 이익도 있고 매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익률도 있고. 근데 성장주가 좋은 구간에는 앞으로 매출이 잘 나올 거다. 앞으로 장사가 잘 될 거다. 이런 기대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좋다라는 거고 또 그런 종목들 중에서 PER과 PCR이 높다라는 뜻은 결국에 이제 가격 대비 이익과 현금 흐름이 잘 안 나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현금 흐름과 이익이 좋지 못해도 매출에 대한 기대만 살아 있으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를 선호하는 시기 때는 오히려 이렇게 이익과 현금 흐름이 잘 안 나오고 있지만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들을 선호한다라는 전략을 또 세워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수급이 좋아질 때 거래가 들어올 때를 전제하고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사실 뭐 단기간에 안 올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이제 수급이 또 얇아졌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갈 텐데 사실 단기로 그럼 수급이 또 빠져나갈 때 거래가 지금처럼 얇은 걸 유지를 하고
또 주식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는 뭘 봐야 될까를 또 추가로 고민을 해보면 그때는 사실 배당주 쪽이었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들, 그 중에서 이제 배당이 나오는 것들의 성과를 제가 분석을 해본 건데요. 그래서 배당주들이 사실 연초부터 이 밸류업이라는 테마로 굉장히 뭐 좋았었죠. 1월달에 밸류업이 처음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추석 지나고 밸류업 지수까지 나오면서 그때까지 성과를 꽤 많이 냈었는데 저희는 그래도 뭐 연말연초 정도까지 이 수급이 조금 돌아오지 않고 변동성 있는 구간을 지난다라고 하면은 이 배당주가 그래도 방어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밸류업이 굉장히 오래된 이슈긴 하지만 배당주를 당장에 그렇게 급격하게 비중 축소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밸류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밸류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직 굉장히 적습니다. 종목 수로는 10월 말 기준으로 54개, 시가총액 비중으로는 20%가 채 안 되는 그런 종목들밖에 밸류업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올해가 밸류업이 기업 정부가 길을 닦고 이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길을 만들어주는 단계였으면은 앞으로는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실제 숫자로 또 숫자라는 거는 뭐 배당과 자사주 또 이제 뭐 ROE 높이는 이런 숫자로 보여줄 단계로 가는 게 남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여전히 기업들의 참여로 올라갈 여지가 많다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의 경로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를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실적의 경로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A 기업과 B 기업이 있습니다. 이 두 기업 다 올해 매출이 뭐 500억이고 내년이 뭐 1000억이다 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성장률로 보면 2배가 느는 거죠. 근데 A 기업이 그동안 겪어온 경로는 추세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쭉 올라가는 기업이었고요. 그리고 B 기업이 겪어온 경로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실적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올해가 24년, 내년이 25년 이렇게 실적이 올라간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성장률만 놓고 보면은 A 기업과 B 기업 모두 뭐 100%로 똑같은 뭐 성장률이지만 사실 그동안 지나온 과거의 경로를 보면은 분명히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해본 작업이 같은 성장성이라고 해도 이런 경로 차이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은 또 성과가 좋고 어떤 종목들은 또 성과가 나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분석을 좀 이번에 진행을 해보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수급이 들어오고 뭔가 위험 신호가 켜졌을 때는 A처럼 내년도의 실적이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고점을 만들 거다. 이런 꿈에 섞인 기대가 섞인 종목들을 훨씬 더 선호를 합니다. B처럼 성장성이 좋기는 하지만 그게 뭐 성장이라기보다는 나빠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회복에 가깝죠. 이런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뭔가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또 실적이 고점을 뚫을 거다. 그런 꿈에 가까운 기대가 있는 성장주가 훨씬 더 위험 선호가 있는 구간에서는 더 각광받는 주식이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감익이라도 이런 기대가 살아 있으면은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급이 개선될 때 약간 턴어라운드에 가까운 성장주보다는 추세적으로 뭔가 여태까지 가보지 못한 거를 개척하고 이런 꿈에 가까운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게 이제 어떤 업종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죠. 뭐 바이오도 있고, 뭐 AI를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도 있고, 또 에너지 관련된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저희 이제 연간 전망 자료에는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에는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게 있나 또 같이 한번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은 이제 같이 시간 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저희 시황 담당 하인한 의원이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이어서 시황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투자의 시대라는 컨셉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2022년부터 이 투자의 시대라는 거를 큰 주제로 해서 계속해서 좀 아이디어를 내오고 있는데요. 이 투자의 시대 관점에서 좀 변화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데이터는 이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라는 데이터입니다. 이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 이 데이터만 직관적으로 보시면은 2021년쯤 대비해서 현재까지 한 3-4배 가량 급증했습니다. 이 3-4배 가량 급증한 이유가 IRA 그리고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 뭐 이런 것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 미국에서 제조업 분야 건설 투자가 급등했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이 데이터를 구성하는 한 6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IT 분야가 있습니다. 이 IT 분야의 제조업 건설 투자 데이터만 따로 뽑아서 보면은 여기 보시는 우측 차트처럼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급증하고 있거든요. 숫자로 말씀드리면 한 16배 정도 급증했습니다. 한 3년 만에 16배나 급증했다는 것이고, IT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어떤 데이터들이 반영되어 있을까? 이거는 이제 공개되는 데이터는 아니고요. 제가 추측을 해본다면 결국 AI 캐펙스가 이 데이터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클이 AI 사이클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부정하실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 부분에 동의하신다면 이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한 7월, 6월부터 계속 좀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이 데이터가 전월 대비 증가율로 봤을 때 이렇게 증가율이 좀 둔화하는 중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좀 올라갔던 사이클, 이런 사이클에 저점 대비 증가율을 또 비교를 해봤거든요. 비교를 해보니까 과거의 고점 수준까지 지금 이미 좀 높아졌다라는 점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좀 둔화하면서 7월 그리고 특히 8월, 한 9월 중순 정도까지 나타났던 흐름이 반도체 업종이나 미국에서 엔비디아도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고, 다시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추측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왜 둔화했을까? 거기에는 이제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보조금을 더 주느냐, 아니면은 또 세금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런 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한 3, 4개월 정도는 투자를 보류했다가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다시 투자를 재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둔화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대선이 지나간 후에는 다시 증가할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은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투자에서 좀 변곡점에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시면은,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제조업 건설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둔화세가 지속될 것인가, 여기에는 좀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확실해 보이는 걸로 접근을 해본다면은 저는 이 전력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저점 대비 증가율, 이제 제조업 건설 투자의 저점 대비 증가율 데이터를 제가 여기 조금 연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뒀고요. 그리고 이 제조업 분야 건설 투자가 늘어나는 시기마다 항상 같이 올라갔던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진한 색으로 표시한 전력 분야 건설 투자 데이터거든요. 항상 같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괴리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그런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력 분야의 건설 투자가 앞으로 한 2년, 3년 정도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 데이터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전, 천연가스, 그리고 태양광 풍력 같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들, 그런 에너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변압기, 그리고 전선 같은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친환경이냐, 화석 연료냐, 이런 거는 이제 대선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겠죠. 다만 이런 변압기나 전선, 이런 분야는 또 어쨌든 들어가는 이 제조업 건설 투자 또는 전력 건설 투자가 늘어날 경우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쪽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 정부 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 비용 부담에 대해서 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재정 적자가 과연 언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정부 주도의 투자 시대에서 민간도 같이 주목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자본이 많은 빅테크들이 실제로 이렇게 R&D 투자를 계속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빅테크들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 방향성도 의미 있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큰 틀에서의 흐름을 바탕으로 투자 전략 한 4-5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연말 연초, 특히 코스닥 시장을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국회 일정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11월 말쯤에 국회 기재위에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12월 말쯤에 국회 전체 회의에서 이 세법 개정안을 또 통과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11월부터는 민주당에서도 어떻게든 이 금투세와 관련된 입장을 확실히 표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게 11월 초부터 바로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정말 폐지된다면은 그동안 코스닥이 올해 또 특히 부진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진했던 코스닥이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뭐 상관관계 측면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텐데, 코스닥 시장의 수익률이 2년 연속 부진했던 사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진했다가 그 다음에 상당히 좋았거나 아니면 한 보합 정도로 갔던 그런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었고, 올해 고점 대비로는 한 마이너스 22, 3% 정도 빠졌습니다. 저희가 자료 발간한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5% 하락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부진했었기 때문에 내년에 최소한 보합 정도는 가거나 아니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금투세 폐지 소식과 함께 이제 11월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주는 이 밸류업 관점에서 올해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린 섹터이기도 한데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속도 둔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섹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업종 지수 기준으로 이렇게 40%나 상승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40%씩이나 상승하기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속도 둔화하는 흐름은 있겠지만 여전히 내년에도 금융주를 봐야 하는 이유는 이제 밸류업 이라는 걸 본격화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런 실적 시즌을 중심으로 보시는 걸 좀 강조드리고요. 밸류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부분 기업들이 특히 금융주들이 밸류업 갭을 공시했지만 이걸 정말 제대로 이행하는지 그 여부를 지켜보는 흐름이 내년에 실적 시즌 중심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획한 대로 이행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런 실적 시즌 중심으로 이 금융주들은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테마로 제가 좋아하는 게 이 우주항공입니다. 올해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강조하면서 추천드렸던 기업은 한화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세트레가이 이런 기업들을 바스켓으로 보는 전략을 연초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세 기업 다 성과가 굉장히 좋았고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 그 우주항공에 대한 흐름이 사실 올해는 어떻게 보면 방산에 약간 묻어갔다라고 또 평가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중소형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고요. 첫 번째는 올해 중소형주들을 억눌렀던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금투세 우려가 지금 해소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 두 번째는 지금 미국 우주항공 기업들은 정말 말 그대로 스페이스 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기업만 소개해드리면 이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다이렉트 투 셀이라는 걸 하는 기업입니다. 다이렉트 투 셀은 인공위성에서 직접이라는 뜻에서 다이렉트, 그리고 휴대폰으로 라는 뜻에서 셀폰, 그래서 다이렉트 투 셀이라는 기술입니다. 즉 인공위성에서 휴대폰에 직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기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서비스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은 기존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AT&T나 버라이즌 같은 이런 통신사들이 지금 두 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통신위원회에 스타링크를 규제해야 된다라고 좀 로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AST 스페이스 모바일처럼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를 하는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초에 AT&T와 버라이즌이 이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주가가 3개월 만에 17배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최근에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AST 스페이스 모바일 외에 로켓랩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한 2~3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말 이런 스페이스 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그 흐름에 따라가지 못했던 이유가 금투세 때문이라면은 연말 그리고 내년에 가장 또 주목해야 하는 테마가 이 우주항공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항공산업인데 특히 대한항공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WTI 기준으로 가격이 65달러에서 한 70달러 사이에 계속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중동 이슈가 계속 뉴스가 나오더라도 사실 유가가 상승폭이 제한되고 있거든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원유 시장은 중동이 주요한 공급자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요한 공급자인 것은 맞지만 사실 이제는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생산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수출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이 조금 더 다변화됐다라는 게 유가가 큰 폭으로 튈 리스크를 낮추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유가가 현 수준 레벨을 계속 유지한다면은 이 유가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이제 내년부터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마이너스 국면에 머물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 Y축을 역축으로 그린 거고요. 그래서 이 유가의 전년 대비 상승률과 파란색으로 표시한 대한항공 주가 흐름을 같이 비교해 보시면 대한항공 주가가 약간 후행하거나 동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항공산업, 특히 또 대한항공의 그 비용 우려가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저희 KB증권 주식 전략팀에서 준비한 내용을 마쳤고요. 또 다음 달에 이제 12월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